저희 K 정책 플랫폼 이 이름 안에 저희가 왜 이 연구원을 창립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니까 다 담겨 있습니다. K 하면은 당연히 코리아, 우리 한국을 뜻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세계 7위. 그리고 우리 K-팝, 뭐 미나리, 요즘에 영화 또 그듯이 우리 한류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G10의 중견 국가로서 우리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가 전략, 정부 정책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요즘에 정책하면은 정말 건전한 우리 정책이란 토론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또 이분 또 우리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정책 이야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책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보통 연구소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러한 좋은 정책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정책화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띵크탱크 간에 좀 서로 연대해서 이런 저희는 파일럿스 인투 액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실현될 때까지 한번 노력을 같이 한번 연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정책 플랫폼의 역할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K 정책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번 정부가 추경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금년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GDP의 한 48%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이번 정부 출범할 때 한 4, 5년 전에 이게 숫자가 36%였는데 벌써 48이라는 숫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쯤 되면 6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속도로 우리나라 그 정부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정부 여당이나 같은 데에서는 그 외국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빚을 조금 더 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국가 채무 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4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OECD 국가들 평균을 내보면은 80%가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작긴 작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40%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안에는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충당부채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군인분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직접 고용한 일종의 근로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분들이 받게 되어 있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연금 규모하고 지금 쌓여 있는 보험료 수입하고 그 차이,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해마다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가 부족해서 국민들 세금으로 대신 그 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충당 부채 규모가 GDP의 무려 5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런 충당 부채를 빼고 보면 우리나라 부채가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충당 부채를 놓고 보면은 40%에 50을 더하면은 거의 10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럼 OECD 국가들이 한 80% 정도 넘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선진국들은 충당부채, 이런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OECD 수준에 벌써 가 있다. 그렇게 해서 비교의 그 기준 자체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그러면은 OECD 평균으로 가도 되는 거냐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일본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그 나라 통화들이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역 결제를 할 때나 아니면 해외 뭐 금융 투자를 할 때 그 나라 통화로 결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는 돈이 부족하면은 그 나라 화폐를 찍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그걸 이제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나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안타깝게도 국제 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만 쓰이는 통화란 말이죠. 그런 우리나라는 그런 기축 통화 국가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요즘에 가계 부채 문제 심각하다는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 재정이라도 더 튼튼해서 이 가계와 기업이 부실한 거를 서로 상쇄할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좀 미래를 내다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지금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인 인구 숫자가 많아지면은 연금이니 의료니 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못 따라가다 보면은 빚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우리 국가 채무의 증가 예상, 그다음에 우리도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큰 과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남한에서 어떻게 보면 남북 통일 과정에서 많은 북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우리 국가 재정이 더 필요하게 될 거고. 근데 그런 사정들이 다른 OECD 국가들은 그런 사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건전하게 국가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7, 80%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해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좀 제한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결정만 하면은 얼마든지 적자를 내고 부채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표권이 없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렇게 빚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동을 좀 걸어보자.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재정 준칙의 도입 방안 자체가 약간 부실합니다. 아까 우리 국가 채무가 GDP의 이미 48%에 도달하고 2024년쯤 되면은 6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면서 60%로 하겠다, 60%를 못 넘게 하겠다라고 이게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앞으로도 계속 적자를 내서 48% 되는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을 60%까지는 가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몇 년 동안도 계속 적자를 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사표시가 아닌가 싶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좀 정부가 조금 지금에 있어서 국가 재정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하고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신용등급 자체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한국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재정 준칙의 도입 자체를 조금 더 제대로 된 준칙의 형태로 만들어서 하루빨리 좀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 수지 한도를 3%, GDP 3%로 하고 있는데요. 관리 재정 수지 개념으로는 한 GDP의 5%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 금액으로 따져본다면은 100조 정도 되는 적자를 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준칙인 거죠. 정부가 국가 채무 적자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어떤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적자는 정말 대폭 축소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는 코로나19 우리 진행 상황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정말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해결보다는 정책 과학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몇 주 정도 됐죠. 우리 한국경제학회에서 학술 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무려 6편의 논문이 1차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논문들 중에서 보시면 한 4편 정도는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 30% 정도 되는 정도는 정도 되는 소비의 진작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추정치가 나왔고요. 일부 한 2편의 논문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되는 것 같다.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논쟁이 많이 이렇게 벌어졌었는데요.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20%에서 한 40% 정도의 레인지에 있지 그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국민들 세금으로 운용되는 재난지원금 자체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6편의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특징이라고 한다고 보면은 저소득 계층일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크더라. 코로나 방역이
잘 돼서 확진자가 좀 덜 나오는 상황에서 진작 효과가 좀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반면에 우리 여행업이라든지 음식, 식당, 뭐 숙박업과 같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혜택을 별로 못 보는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을 해서 또 지금 빚을 내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은 돈으로 효과를 좀 많이 봐서 우리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보면서도 빚을 많이 지지 않는 어떤 그런 슬기로운 어떤 정책, 그 맞춤형 정책,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세입은 줄기 시작하고요. 세출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 운용 계획이라고 하는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정부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서는 2024년까지 매년 120조 원 정도 되는 재정 적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적자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게 아닌 방식인 거죠. 지난해 우리가 4차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을 하기 전에 재정 적자 규모하고 추경을 4차례나 하면서 늘어난 우리 적자 규모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6대 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적자는 40%밖에 안 되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적자가 60%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제는 매년 그래도 2, 3%씩 성장을 하고 물가 상승률 1, 2%를 합치면은 대개 경상으로 한 5% 정도씩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국가의 그 세입 자체도 한 4, 5%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절대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거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과거 어느 역대 정부보다 더 빨리 좀 증가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원 조달에 대한 고려 없이 지출을 너무 많이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코로나19가 극복이 됐다고 해서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방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런 재정 적자가 계속된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부터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 세입 자체를 정상화.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는 세입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에 있는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려면은 그보다 조금 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국민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더 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정부의 지출, 씀씀이를 줄이는 노력을 더 빨리 해야 됩니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우선순위가 높은 데에만 좀 재정을 투입을 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 상황을 감안을 해서 조금 그런 정책을 나중에 재정 상황이 나아졌을 때로 미룬다든지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증세 정책 이전에 정말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에 있어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재정 준칙을 빨리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재정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정책적인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 구조 조정,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마지막 수단으로서 국민들에게 조금 부담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은 증세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적자를 줄이고 어떻게 보면 또 미래에 지금 계속 복지 지출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빚, 적자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에 있는 국가 재정의 상황을 정말 숨김 없이 그대로 전달을 해서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갈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길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문제의식을 철저히 해야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출 구조 조정을 하려고 보면은 아까 제가 전방위적으로 정말 한두 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복지 지출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복지 지출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출 분야 중에서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빨리 또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몸집이 갑자기 커지면은 그 안에는 아무래도 부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출 규모가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 지출부터서 한번 우리가 그 안에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복지 이외 지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제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만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 규모는 OECD 국가들 비해서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늘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분야인 반면에 다른 분야, 뭐 국방, 경제, 뭐 교육, 다른 분야들은 쭉 보시면은 OECD 국가들에게 거의 비슷한 정도 규모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들 분야에 있어서는 지출이 증가를 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 수준 또 그 미만으로만 증가하도록 관리하는 어떤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큰 그림 하에서 분야별로 좀 차등화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특히 이제 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복지 지출은 조금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럼 결국 문제는 이 복지 늘어나는 복지가 국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짜여진 복지 지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늘어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대 규모를 무조건 줄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의 효과 자체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한번 써보자 하는 관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국가에 더 내고 싶은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후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국방에 투자를 하고 하는데 정말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국민들이 멤버십 피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정말 또 제대로 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누리는 어떤 혜택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은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그 증세 정책이 꼭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정말 고소득자, 그다음에 대자산가, 초대기업에만 증세를 하고요. 중산층이나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했을 때는 이제 그런 정책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20조 원 내외의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 살림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극히 일부의 우리 가게와 기업들에게만 증세 정책을 해가지고는 이 재정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증세를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많이 쌓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소득자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회피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공장을 짓더라도 우리나라에 안 짓고 해외 짓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증세 정책을 한두 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주 완만한 증세 정책을 이렇게 펴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증세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기반 자체를 더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십시일반 우리 중산층, 중견기업까지 증세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끌어내야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이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떳떳하게 내가 세금 조금 더 내고 국가에 대해서 복지나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하는 어떤 그런 성숙한 어떤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식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빌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분야 지출을 줄여서 시급한 대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입을 늘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장 쉬운 방법만 좀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해 120조 원 적자가 나면서 매년 120조 원씩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재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재정이 제대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채무, 국채 발행으로만 자꾸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출 구조 조정과 증세를 통해서도 정말 균형 있게 이게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일단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 자체를 매년 GDP 대비 0.5%씩만 좀 늘리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과거 우리 한 5, 60년간의 우리 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보면은 GDP 대비 한 0.2% 정도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되는 거고요. 향후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얼마나 빨리 증가할 것인가를
이게 전망한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은 매년 한 0.4% 정도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 복지 지출의 증가되는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여기다가 0.1을 더 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령화로 인해서 늘어나는 연금이나 의료 지출의 증가에다가 더해서 취약계층 증가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는 복지가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0.1을 더 썼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 국민들이 조세와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우리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료 등등한 사회보험료를 다 합쳐서 우리 부담을 지금은 GDP 대비 한 25%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0.4 정도씩, 4% 정도씩만 늘려도 앞에서 말하는 우리 복지를 그렇게 누리고 국가 책임을 100% 이내로 억제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지 않나 그런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정부가 꼭 이 숫자를 따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조금 대선 정국이 들어서면은 이제 차기 정부가 어떤 이런 데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에서 제안하는 이런 숫자들 복지는 0.5 정도씩 늘리고 국가 채무는 100%가 되지 않게 유지를 하고 그러려고 보면은 국민 세금, 사회보험료 부담은 연간 0.4 정도씩. 우리 지난 한 50년 동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0.32% 정도씩 이런 국민 부담을 늘려왔습니다. 거기보다 조금 더 0.32보다는 조금 더 되는 0.4 정도 이렇게만 거두면은 건전한 재정을 유지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복지 그걸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숫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재정의 큰 그림, 아니면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게 저희 연구원의 바람입니다.